안녕하세요. HLB제약이 132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2월 10일자로 나왔는데요. 자, 이번 전환사채는 14회차입니다. 132억 원이고요. 자,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둘 다 0%입니다. 자, 발행 대상자는 믿음 제1호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시설 자금에다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132억 원을 어디다가 쓰려고 자금을 조달했는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자, 옵션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에 있습니다. CB의 풋옵션, 조기 상환은 2020년 3월 25일 코로나가 한창 시작할 때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20% 넘게 내리면서 주식으로 전환해봤자 수익 구간이 아니니까 풋옵션을 행사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식으로 전환해봤자 내 평단가가 더 위에 있으니까 조기 상환을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CB 조기 상환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장사에게는 재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현금이 있어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만기 전에 CB를 취득했다는 것은 조기 상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 청구, 풋옵션 행사, 조기 상환 청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풋옵션입니다. 특이하게도 상지 카일룸은 매도 청구권, 즉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갚아버린 겁니다. CB를 조기 상환하는 사유를 보니까 기준일은 2020년 3월 1일부터 24일입니다. 채권자랑 협의해서 한 기업이 18곳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5%니까 가장 많은 비율이고요. 채권자가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을 행사한 게 17개. 그러니까 채권자랑 협의하던가 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게 합쳐가지고 60%가 넘는, 대략 70%에 달하는 비율이 바로 CB의 조기 상환 사유였습니다. 과거 메디포럼 제약도,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채권자랑 협의해서 CB를 조기 상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4건이 있고요. 다시 이제 HLB 제약으로 돌아와서 진양곤 회장이 운영하는, 경영하는 기업들은 CB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에 가보면은, 기존에 남아있는 CB를 보면은 10회차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에 발행된 거니까 이것은 진양곤 회장이 HLB 제약을 인수하기 전에 벌써 이미 발행이 됐었던 겁니다. 지금은 14회차니까 앞에 13회차는 전부 다 기존에 있던 CB 발행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은, 이것도 100억 원입니다. 이거는 전환 가능 주식수가 200만 주가 있는데 전체 다 남아있죠. 아직 주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주가가 오르면은 손실이 찍힐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사채 때문에 큰 손실을 기록한 기업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전환권은 회계 처리가 좀 더 복잡합니다. 이 파생 상품의 가치를 평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HLB 제약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여기 유동 부채에 파생 상품 부채가 100억 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주가가 오르면은 왜 손실이 찍히느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럴 때 CB 투자자들이 전환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주식을 시가보다 싼 전환가로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죠. 주식을 시가에 발행해서 판다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전환가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랑 전환가의 차이만큼 그 차이를 손실로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엄연히 손실이니까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환사채가 있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오른 가격에서 주식을 바꿔주면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애초에 CB는 전환가가 정해져 있죠. 더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가랑 전환가의 차이만큼이 바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국일 제지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차례 CB를 발행했는데 150억 원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359억 원에 달하는 파생금융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2월 10일 공시를 보면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게 떴습니다. 그래서 손실 누계 잔액이 350억 원이 찍혔는데요. 자, 손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환사채 전환 가격과 주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현금 유출은 없는 손실이고요. 총 4개의 CB가 있는데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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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렇게 해서 합쳐서 350억 원 정도가 손실 누계액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3월 16일에 나온 손익을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증감 금액이 360억 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증감 비율이 무려 1500% 마이너스가 된 건데요. 자, 이것은 바로 전환권 평가 손실 359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 연도는 20억 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60억 원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가가 올라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부채에 파생 금융상품 부채가 있는데 요게 직전 연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로 와서 보면은 파생 금융부채 평가 손실이 350억 원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380억 원이 찍혀 있는데 실제로 파생 금융부채 평가 손실은 현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50억 원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7억 원 정도, 직전 연도보다 더 적죠.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제약도 2020년 11월 16일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공시가 나왔는데요. 대략 70억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10회차 전환사채에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 찍혔습니다. 직전 사업연도는 4억 7천만원 수익이었는데 당해 사업연도에서는 100억이 찍힌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은 주가가 상승해서 전환사채 파생상품 손실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여기 파생상품만 해도 지금 70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더 보면은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 2018년 5월 30일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120억 원이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4회차 전환사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6월 13일에 첫 공시가 나오고 6월 14일에 120억 원 권면총액이 적혀 있는 건데요. 전환사채가 발행됐을 때가 2017년 6월 14일. 자, 이때쯤입니다. 7,000원이죠.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 2018년 5월 30일, 대략 1년 정도 뒤에 발생했는데, 자, 이때가 7,000원이었고, 2018년 5월로 가면은 17,000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이면은 여기쯤이죠. 여기에서 전환사채가 발행됐었고, 2018년 5월이면 요 정도죠. 그러니까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권 권면총액이 120억 원인데 손실이 120억 원이 넘어갑니다.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와서 보면은 파생상품 금융부채가 100억 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생금융부채 100억 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손익 인식 금융부채에 파생금융부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이렇게 파생금융부채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단기는 2017년인데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인식한 것은 21기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건데, 자, 여기에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손익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었던 게 2017년 거 말까지 본 거였잖아요.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34억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1분기만에 마이너스 1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찍히게 됩니다. 파생 금융부채를 보면은 2017년에는 10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실이 인식이 되면서 120억 원이 여기다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230억 원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까지만 해도 파생상품 손실로 인식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100억 원이었는데 2018년 1분기가 되니까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이 플러스 돼서 230억 원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파생상품 부채는 기타 금융부채로 230억 원, 공정가치로 230억 원 똑같게 되어 있고, 자, 평가손익으로 보면은 120억 원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당분기고 전 분기가 2017년인데 이때는 금융부채로 잡힌 게 없죠. 여기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인식하지 않다가 2018년 1분기에 인식을 하니까 120억 마이너스가 찍힌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분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당분기에 갑자기 어디서 120억 원이 훅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전환권 대가, 그래서 100억 원이 기초로 있었는데 단기 손익 반영이 돼서 120억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230억 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환권은 부채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파생상품 부채에 이렇게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2017년 전기에는 단기손익 반영에 1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환권 대가 파생상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환사채를 발행했잖아요. 2017년에. 그래서 인식이 됐고 18년에는 기초로 아까 발행했었던 100억 원이 찍혀 있고 단기손익 반영에 바로 이제 손실이 인식됐던 120억 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10675는 2017년에는 단기손익 반영에 10675가 되어 있는 거고, 요게 요 기초로 넘어와서
10675로 되어 있고 단기 손익 반영까지 합해서 기말로 230억 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7년 말에는 파생금융부채가 100억 원이었는데 120억 원 파생금융 손실도 포함시켜서 1분기 만에 230억 원이 파생금융 부채로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